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오감축 윤정현입니다. 최근에 원투펀치 영상 올라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디어 마침내 원투펀치에도 치킨망고 PPL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철 의원하고 올렸던 그 첫 번째 PPL 네. 보니까 컨텐츠에 대한 댓글은 제가 내리다가 찾질 못해서 못 찾았고요.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네네. 또 60개 치킨에 또 감사 인사도 보내주시고 이런 너무 좋은 댓글들이 많이 보여서 정말 그 좋은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크크크. 전 이거 뭐 몇 번 먹어보기도 했고 실제로도 이제 친구들이랑 좀 축구 보면서 60개 치킨 이 크크크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바삭합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뭐 크리스피하고 또 크럼블하고 여러 가지 곡물이 또 묻어있는 이 60개 치킨이라서 실제로 이제 친구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서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그 슈퍼 곡물, 그 건강에 좋은 슈퍼 곡물도 그 바삭한 맛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원투펀치를 통해서 60개 치킨이 자랑하는 크크크, 하핫, 호랑이 더불어서 이 간지치킨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게 간지치킨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날 또 그 60개 치킨 관계자분께 여쭤봤어요. 간지가 이게 무슨 뜻이냐? 간장과 누룽지다. 그렇죠. 야, 네. 그래서 이게 순 우리말이더라고요. 또,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다. 맞습니다. 간지. 또 60개 치킨이 자랑하는 또 소스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매운맛을 원한다 싶으면 이 크크크 매운맛 소스를 또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처럼 그래도 역시나 치킨은 달달한 게 너무 좋아. 콧마요. 콧마요. 저는 실제로 이제 콧마요를 좀 자주 찍어 먹습니다. 저는 윤장현 아나운서가 이 콧마요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요 피클 요거는 드시지 않아요? 피클은 먹습니다. 피클과 청양고추가 좀 섞여 있는 요 느낌의 이제 소스도 좀 제가 자주 먹는데. 그리고 이 피클 소스 이름이 크크크 소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소스를 여러분들 좀 주로 같이 시키셔서 매운맛, 달달한 맛, 행복한 맛, 치킨 먹으면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맛. 60개 치킨입니다. 그럼 윤장현 아나운서가 요걸 안 드시니까 네. 저는 요 핫 크크크 요 매운맛 소스로 먹겠습니다. 네, 저는 콧마요. 네, 콧마요. 그리고 요 약간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이 크크크. 이 친구가 심판이군요. 네, 콧마요 크크크 핫 크크크. 핫 크크크. 짠 한번 하실까요? 확실히 이 곡물 크리스피가 바삭하게 튀김이 묻어있다 보니까 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60개 치킨이고요. 또 오늘 제가 치팅데이입니다. 치팅데이 때는 치킨이죠. 너무 이 촬영날 제가 일 맞춰서 이제 치팅데이를 준비해놨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코너에서도 이제 다양하게 앞으로 또 소개가 될 텐데 첫 번째 PPL이 이명철 의원, 두 번째가 이제 윤장현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그 워낙에 60개 치킨과 가깝고 너무 잘했어. 네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을 느낄 것 같다. 네.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60개 치킨이 실제로 맛있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 믿고 어쨌든 오늘의 60개 치킨 PPL 그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정말 수많은 팬분들의 사랑과 응원 그리고 광고주님의 도움으로 원투펀치 저희가 오감축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이번 주 오감축은 본격적으로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팀들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함께 할 텐데 오늘은 생각보다 자리에 놓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일단 60개 치킨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 있고요. 너무 좋아요. 60개 너무 치킨. 좋아요. 보기만 해도 바삭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사실 많이 갖고 다니진 않는데 요게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8강 프리뷰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 외국의 유명한 인간 칼럼니스트들부터 시작해서 뭐 슈퍼컴퓨터랄지 뭐 다른 또 어널리시스 등등 이런 걸 많이 찾아봅니다. 그래서 뭐 요런 거 내용을 이제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시는 분이 또 아주 소중한 패널이 우리 원투펀치에 계시죠, 피터 씨. 네, 맞습니다. 예, 저는 피터 씨처럼 뭐 요거를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이거 대충 다 읽어봤거든요. 네. 이 해외 유명 컬럼니스트나 유명 웨브사이트, 유명 평론가들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윤장현 아나운서 더불어서 이제 또 제 생각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요거 최근에 나온 책인데 죽은 철인의 사고. 요거는 뭐 PPL이 아닙니다. PPL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감축은 이 축구와 또 문화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조금 하려고 하는데 풋볼 컬처. 네, 풋볼 컬처. 그런데 이 컬처에 아주 적합한 좋은 책이 최근에 발간이 돼서 요거는 제가 진심으로 한번 좀 홍보보다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요즘 이제 그 축구 언론판에서 요즘은 저보다 연세가 높은 기자분이 이제
진짜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무시죠. 네, 예. 극히 진짜 손에 꼽아야 되는데 그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기자님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정말 극히 이제 극소수밖에 안 남아 있는 네. 중앙일보의 정영재 기자님 90년대부터 이 축구를 정말 한 우물을 파셨던 분인데 책을 출간하셨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스포츠의 어떤 뿌리, 역사, 문화, 교양 요거를 쌓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아주 소중한 책이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광고가 아니라 저 진심으로 우리 정영재 기자님 이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김용식 선생님. 네, 김용식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나라 축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는 김용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이제 손흥민 선수 등을 비롯한 이 계보가 쫙 있잖아요. 그쵸. 김용식 선생님 그리고 홍덕영 선생님, 최정민 선생님. 요즘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 아시는 좀 안타까운 작고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상철. 네, 유상철, 고 유상철 감독, 고 조진호 조진호 감독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수록된 분들 중에 또 축구 연관해서 좀 특이한 분이 그 야구계에서 왜 이영민 타격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근데 그 이영민 선생님이 축구 감독도 하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야구인 겸 축구인 이영민. 예, 그 스토리도 요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분야 분들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롯데자이언츠 최동원 선수. 장효조도 있고. 최동원, 장효조, 조련. 네, 조오련 또 수영 레전드, 뭐 장명부 그리고 역시 고 임수혁 선수 그리고 복싱에 또 고인이 되신 김득구 선수 이야기도 나올 뿐 아니라 김일. 네, 전체적으로 뭐 역도산 김일 선생님 뭐 프로레슬러 얘기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어떻게 보면 시작하셨고 이끌었던 정말 수많은 레전드들 그 레전드들의 주옥 같은 스토리를 아주 감동적으로 잘 또 기술을 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사심 없이 앞으로도 이런 스포츠 분야에 좋은 서적이 나오게 되면 제가 요 오감축 시간을 통해서 또 소개해드리는 그런 제가 순서를 항상 좀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네, 저도 바로 읽어봐야겠네요. 네, 챔피언스리그 자료와 이 서적과 해서 오늘 좀 뭔가 갖고 온 게 많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알찬 느낌이 더 강하게 드네요. 네. 워낙 이제 지식은 풍부하시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별로 저희가 좀 간략하게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 대 이 바이에른 뮌헨부터 해볼 텐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요즘 이 슈퍼컴퓨터나 이런 다른 많은 평론가 분들께도 제가 심심한 감사를 드려요. 전체적인 요 4경기를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인간이 한 거, 유명한 분들이 또 써놓은 거, 뭐 컴퓨터가 한 거 뭐 등등 제가 쭉 다 읽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보면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은 이 표현이 뭐 써도 맞는 표현이겠죠. 요즘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엄대엄. 엄대엄이 사실 무슨 뜻입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상막하 비등하다, 그쵸. 뭐 대등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좋지 않은 표현이면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 평론가들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대체로 비슷한데 특히 이제 컴퓨터 쪽으로 가면 아스날 우위를 컴퓨터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스날이 올 시즌 전체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특히 보여온 폼, 그렇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또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온 폼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컴퓨터는 아스날 우위를 뭐 컴퓨터는 감정이 없이 했을 테니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예측까지 제가 종합해 보면 51대 49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이 약간이라도 더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바이에른 뮌헨이 갖고 있는 상징성, 묵직함이 아직은 남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이 지금껏 보여온 행보에도 약간의 이제 의구심이 존재하죠. 뭐냐면 리그에서의 폼과 지금 포르투 두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폼은 좀 다르다는 거. 그쵸. 그리고 이게 아스날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 티에리 앙리 선수 한창 날아다닐 때 정말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도 아름다운 막 축구를 보여주면서 그런 시기에조차 사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했었거든요. 그쵸. 아스날은 참 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꽤 많은 골들을 넣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에는 해리케인은 없죠. 네. 엘링 홀란드도 없고, 그쵸. 킬리안 음바페도 없고, 네. 물론 뭐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그럼 그에 아주 준하는 또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골잡이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또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90분, 180분 승부에서는 그 문제가 불거지면 아스날이 어려울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뮌헨과 아스날은 지금 진짜 거의 박빙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은 그럼 약점이 없냐? 바이에른 뮌헨 약점이 있죠. 컴퓨터나 혹은 또 일부 사람들 중에서도 아스날 우위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논거 중에 하나가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은 상당히 인컨시스턴트하고 네. 일관적이지 않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기복이 막 출렁출렁하고 네, 네. 수비가 여전히 좀 불안해 보이는 면이 틀림없이 있고 네. 그리고 기동성 면에서 과연 아스날보다 바이에른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바이에른이 하나 또 핸디캡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징계를 받게 돼서 그쵸. 런던에서 열릴 때 바이에른 원정 팬들이 못 오죠. 맞습니다. 물론 이제 원정 팬의 숫자는 항상 뭐 작게 돼 있지만 어쨌든 그 작은 원정 팬마저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스날은 이제 일방적인 응원을 런던에서 받을 거예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이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이에른 팬이 하나도 없는 그 런던에서 1차전에서 조금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면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유의미한 차이는 최소한 2골 차 정도. 2골 이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 라치오도 경험을 했지만 그쵸. 한 골 앞서고 알리안스로 가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네. 그거는 이제 바이에른이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런데 2골이라면 아스날이 올라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스날은 런던에서 벌어지는 1차전에 사실상 승부를 많이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 아스날이야말로 에릭 다이어 선수에 대한 공략법을 잘 알죠. 잘 알죠. 예. 그러니까 물론 해리 케인 선수와 에릭 다이어 선수도 아스날에 대한 공략법을 또 잘 알죠. 이분들도 알 겁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다이어 선수의 빌드업이 불안정해질 정도로 하베르츠가 기습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그래서 다이어 선수가 약간 이제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에서 또 좋은 공간으로 뭐 사카 선수랄지 웨데고로 선수랄지 다른 선수들이 이제 또 침투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탁 한번 끊어내면 아스날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득점을 할 수도 있는 그쵸. 다이어 선수를 런던에서 오랫동안 보아오셨던 분들은 이런 장면을 조금 상정을 분명히 하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투엘 감독 휘하에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포메이션과 선발 라인업이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보면 또 그 고레츠카 선수가 사실은 수비 쪽으로 약간 그 측면 사이드 센터백처럼 내려와 가지고 3백 같은 형태를 구성을 하면서 이제 다이어가 중심을 맡고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하던 비슷한 롤인 왼쪽 센터백 같은 역할을 고레츠카 선수가 오히려 내려와서 네.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 시스템이 바이에른 뮌헨의 투엘 감독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것 같고 어쨌든 저도 그런데 아스날이 뭐 아슬아슬하게 한 골 정도로 이기거나 해서 뮌헨으로 가면 그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때는 저도 바이에른 뮌헨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고 역으로 또 다이어 선수 말씀만 드렸지만 케인 선수는 또 역대 아스날한테 또 많은 골을 터뜨렸던 바가 있고 그럼요. 또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3경기에서 5대1, 5대1, 5대1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정말 유럽의 탑 클럽들 간의 대결에서는 3경기 연속 그 15대 3이라고? 그거 조금 사실은 아스날 입장에서도 그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자신감도 상당히 충만할 거기 때문에 이 4개의 매치업 중에서 네. 이 평론가들과 모든 제가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는 가장 5대5로 나오는 매치업이 사실은 이 매치업이에요. 근데 제가 어쨌든 뭐 탐독을 해본 모든 이 자료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번 매치업들 중에 한쪽으로 거의 몰표를 주는 매치업이 하나 있어요. 예. 뭘 것 같으세요? 의외로 레알 맨시티? 아니에요. 파리 바르셀로나? 그러니까요. 예. 이 윤장현 아나운서가 엄청난 축구 매니아고 뭐 커뮤니티 어떤 쓰시는 글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다 틀렸어요. 아틀레티코구나. 제가 많은 자료들을 다 봤는데 아틀레티코 도르트문트 승부에서 컴퓨터만 도르트문트의 근소 우위나 뭐 거의 박빙을 얘기하고 인간들은 한 20명이면 거의 18, 19명이 아틀레티코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인간 대 컴퓨터네요. 네, 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대 도르트문트는 놀랍게도 이건 9.5 대 0.5예요.
거의 9대1. 예, 예. 바로 가보시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도르트문트 5년 만의 만남이고요. 토너먼트 이 챔피언스 개편 이후엔 첫 토너먼트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뭐 자웅을 겨룬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어떤 리그에서의 순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운 매치업? 뭔가 좀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는 모든 매치업을 통틀어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요 칼럼니스트들의 주장들을 제가 어떤 그 주장들로부터 느끼는 건 일단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틀레티코가 인테르를 꺾은 거를 굉장히 인상을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인테르의 행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인테르가 뭐 세리에아에서는 거의 뭐 무소불위의 무적의 팀이었고, 그쵸. 그리고 지난 시즌도 뭐 언더독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승까지 진출해서 잘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세를 올 시즌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현실적으로 우승에 더 가까이 도전할 수 있을 법한 팀으로 여겨졌던 게 사실인데 네. 첫 경기에서 인테르가 이겼고 그쵸. 두 번째 경기에서도 골을 먼저 넣었어요. 네. 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인테르 가는 거 아닐까 했는데 아틀레티코가 그리즈만과 또 막판 데파이의 골 결국은 승부차기에서는 또 얀 오블라크 선수의 활약에 의해서 결국은 그 인테르를 무너뜨렸는데 요게 인간들에게는 임팩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짜릿함을 줬군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유명한 평론가들이 썼던 그 근거들 중에 하나는 이게 있더라고요. 뭔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류의 선수? 가 아틀레티코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는 앙투안 그리즈만을 비롯을 해서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뭐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썼던데 저 정도 폼이면은 멤피스 데파이는 유럽 최고의 슈퍼 서브다. 여기서 데파이 선수의 특성은 뭐냐? 정말 예측하지 못한 거를 막 갑자기 막 팡팡 해내는. 번뜩임 뛰어나죠. 뭐 한 번 했는데 그게 원더골이에요. 그런 모습이 사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클럽 소속 클럽에서도 데파이 선수 커리어 전체를 보면 물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보면 될 때 데파이는 정말 깜짝 쇼를 한다. 그게 이제 인테리전에서도 드러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 그럼 항상 하느냐 그걸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대체적인 평론가들의 얘기가 두 팀이 인컨시스턴트한 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도 지금 올 시즌 그 테어지치 감독에 대한 팬들의 불만이 엄청나고 거의 이번 시즌 거의 터질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 두 팀의 승부에서 승부를 짜낼 수 있는 클래스가 아틀레티코가 조금 우위라고 얘기하는 평론가들이 많은데 요 말을 할 때의 요 차이는 작아요. 미세한 차이예요. 그런데 이런 평론가들을 한 20명 모아놓고 보면 100이면 100 아틀레티코가 그렇게 이길 거라고 다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9.5 대 0.5 이거는 아틀레티코의 우위를 얘기하는 평론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두 팀의 전력차가 아니에요. 요거를 느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세하는 투표의 순위 정도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지금 물으신다면 저도 왠지 그 평론가들 말씀에 약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긴 해요. 아틀레티코 쪽으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차이가 매우 미세하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매치업이 왜 그러니까 별로 번쩍번쩍하지 않는 인상을 주기는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매치업이 의외로 제일 재밌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도르트문트를 경시하면 안 되는 것이 일단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고의 죽음의 조에서 1등으로 튀어나온 팀이에요.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AC 밀란, 뉴캐슬. 이건 진짜 엄청난 조였거든요.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두 경기에서의 승부와 전체 리그에서의 일관적이지 못한 폼은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일관적이지 못한 팀들이 요때 고점에 걸릴지 누가 합니까? 맞아요. 아틀레티코가 됐든 도르트문트가 됐건 이건 서로 해볼 만한 승부다. 근데 다만 이제 라리가 팀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요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아틀레티코가 그래도 조금 나았다는 데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 많은 컬럼니스트들 중에 일정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못 봤거든요. 일정은 라리가가 짱입니다. 올 시즌 그러니까 유럽 클럽 대항전 전체를 보면 라리가는 역대급으로 망한 시즌이거든요.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만 지금 세 팀이 올라와서 그렇지. 제가 21세기 축구 본 이래 라리가가 이 정도로 망한 시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사실 유럽 클럽 대항전 전체를 보면 라리가는 망한 시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챔피언스리그에는 세 팀이 올라와서 약간
그거를 조금 가리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8강을 앞둔 상황에서의 일정은 라리가가 기가 막히게 좋기는 합니다. 한 9일에서 10일 정도를 쉬고서 챔피언스 리그를 해요. 오, 꽤 많이 쉬네요. 무지하게 쉽니다. 네. A매치 주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한 경기가 있고 그 다음부터 챔피언스 리그까지 다들 경기가 없어요. 네. 아. 그거는 아틀레티코, 레알, 바르셀로나 똑같습니다. 예. 너무 오래 쉬는 게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나 다른 리그와 어쨌든 체력적인 국면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함이 있어요. 네. 이번에 라리가 팀들이. 그럼 분데스리가 팀들은 어떠냐? 분데스리가 팀들은 일단 A매치 주간 끝나면 한 경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한 경기 더 하고 챔피언스 리그. 아, 하나 더 껴있군요. 아. 근데 저는 분데스리가의 일정은 뭐 그렇게까지 뭐 죽음의 일정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런데 도르트문트에게는 죽음의 일정이에요. 오. 도르트문트가 그 사이에 상대하는 팀들이 바이에른 뮤넨하고 슈투트가르트예요. 아이고. 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죽음의 주간이 될 것이 틀림없어서 네. 이런 거를 다 고려해 보면 아틀레티코가 저도 조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미리 스포일러를 하자면 예. 그럼 프리미어 리그는 어떠냐? 프리미어 리그는 시티랑 아스날입니다. 예. A매치 끝나고 한 경기 하고 하고. 두 경기 더 하고 챔피언스 리그. 프리미어 리그 시티와 아스날은 제가 봤을 때 일정상으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요. 거의 그 박싱데이 느낌이네요. 예, 네. 약간 그런데 시티 같은 경우도 아스날과의 맞대결이 있고 시티는 또 그 다음 경기가 빌라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마드리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인데 서로서로는 좀 지겨울 것 같고 벌써 세 시즌 연속으로 이제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좀 긍정적인 소식은 일단 너네만 제압하면 우리가 우승까지 했어 라는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넘어야 될 상대면 일단 넘어야 된다나 8강 레알 대 맨시티입니다. 네, 어떤 평론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팀은 2단계에서 서로 만나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그쵸. 그러나 제3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블록버스터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봐야죠. 축구 역사 전체의 최고 오. 레알 마드리드. 네.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최고라고 할 만한 맨체스터 시티. 네. 맨시티가 지난 시즌 우승,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우승. 우승. 그리고 두 팀이 항상 서로를 넘고 갔을 때 윤장현 아나운서 말씀대로 또 우승. 그쵸. 평론가들 중에 재밌는 표현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피터 씨가 된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까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 잡고 갔을 때는 중계도 했지만 네. 초현실주의적으로 잡고 갔다. 아, 그렇죠. 사실 기적이었죠. 네, 진짜. 후아니토의 기적. 예, 그거는 진짜 레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뭔가 레알스러운 초능력이 그리고 레알스러운 우승 DNA가 발현이 되면서 초현실주의적으로 레알은 잡은 거고. 네. 근데 이제 맨시티가 지난 시즌에 트래블 가는 과정에서 잡았을 때는 이거는 맨시티가 정말 자신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다른 상대는 다 안 된다. 압도적이었죠. 그거를 여실히 증명을 하면서 그 맨시티가 잡을 때는 득점 합계가 5대1, 그쵸. 레알이 잡을 때는 득점 합계가 6대5. 네. 제가 그 숫자도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팀이 그럼 지난 시즌에는 어쨌든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지난 시즌으로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두 팀이 좀 변화가 뭐가 있냐? 이걸 한번 보자.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요즘 더브라이너 선수가 돌아오고 이제 홀란드 선수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이제 맨시티가 보다 훨씬 더 완벽한 전력으로 요즘 또 아주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비교할 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는 좀 플러스. 맨체스터 시티는 플러스는 없지 않아? 네. 그리고 왠지 뭐 홀란드 선수도 결정력이나 어떤 폭발력, 파괴력 같은 게 조금 맨시티 왔을 그 초기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오는 거 아니야? 작년만큼은 확실히 아니죠. 그리고 뭔가 그 수비적인 장면에서도 맨시티가 실점이 전혀 없거나 수비 진영에서의 그 약간의 그 실책성 또 장면들 이런 게 맨시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레알은 벨링엄이 추가가 됐고, 그쵸. 이거는 정말 큰 추가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레알 승을 얘기하죠.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왠지 요즘 비니시우스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네네. 분도 있어요. 어. 저는 사실은 벨링엄 선수도 있고 이쪽은 데브라이너 홀란드 선수도 있고 로드리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 매치업은 예나 지금이나 두 팀 그냥 통틀어서 한 명만
키플레이어 꼽아봐 그러면은 저는 비니시우스. 아, 예, 예. 맨시티는 비니시우스에게 당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으로 눌렀던 적도 있거든요. 네. 맨시티가 과연 비니시우스한테 당하는 상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떤 전력이나 일관성이나 퍼포먼스의 평균은 맨시티가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맨시티가 좀 우위예요. 8팀 중에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뭐 대진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승 후보 하나 꼽아보세요. 그러면 맨체스터 시티. 네, 저 틀림없이 맨체스터 시티라고 얘기를 할 텐데 실제 현실 그라운드에서 특정한 두 팀이 붙었을 땐 또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확실히 두 팀의 스쿼드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맨시티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좀 강하시겠지만 이 레알 마드리드가 벨링엄이라는 엄청난 거물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시즌에 비해 좀 아쉬운 게 쿠르투아의 부상 그리고 알라바도 부상, 밀리탕도 부상, 이런 중심 수비 라인들의 좀 부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좀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맞대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레알은 그럼 플러스만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쵸. 지금 저를 윤자현 캐스터가 아주 잘 깨우쳐 주셨는데 시즌 시작 단계부터 중요한 선수들을 잃으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시작을 했고 쿠르투아 선수와 밀리탕 선수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많았다가 쿠르투아 선수는 결국은 또 안타까운 부상으로 못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밀리탕이 괜찮다면 리디거 밀리탕으로 갈 확률이 높죠. 네, 안첼로티 대 펩, 레알 대 맨시티 이런 대명사가 주는 무게감만으로도 정말 이 빅매치 그 자체인 이 블록버스터급 8강 레알과 맨시티의 또 프리뷰도 만나봤고요. 대진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네. 파리 생제르맹 대 바르셀로나, 메시 없는 메시 더비, 그리고 엔리케 더비, 그리고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덴벨레 더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기적을 쓰면서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을 제압했던 게 벌써 한 8년 전 이렇게 또 가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파리가 2021 시즌에는 정말 합산 스코어로 깔끔하게 바르셀로나를 5대2로 제압하면서 음바페의 강력함을 보여줬던 기억도 있는 이 맞대결 뭐 갖고 있는 선수단 매치업 차비 대 엔리케 여러 가지 볼거리들 관전 포인트들이 정말 넘쳐나는 이 파리 생제르맹 대 바르셀로나 마지막 프리뷰입니다. 네, 요거는 한 6.5 대 3.5에서 7대 3 사이로 파리 우세를 제 느낌상으로는 이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윤장현 캐스터한테 저는 오히려 이거는 물어봐도 될 매치업인데 네. 윤장현 캐스터야말로 올 시즌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바르셀로나가 뛰는 리그, 파리 생제르맹이 뛰는 리그를 많이 중계를 하셨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인컨시스턴트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둘 다 일관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일관적이지 않은 팀이 어디인 것 같아요? 두 팀 중에. 저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동의하고요. 네. 파리 생제르맹 우세를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점을 대부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믿을 수 없는 팀이다. 그리고 요즘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살아나고 쿠바르시 선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또 야말 선수는 좀 후반부에 오면서 더 이제는 조금 숙련된 클래스가 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쵸. 바르셀로나가 지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사람들도 바르셀로나를 아직까지 신뢰를 별로 안 해요. 신뢰하시나요? 우리 원투펀치 제작진 중에 바르셀로나 유명한 팬이 계신데 네네. 저런 팬도 신뢰 안 한다니까요. 송영주를 데려다가 물어도 신뢰 안 해. 네. 그럼 파리라고 해서 뭐 컨시스턴트한가? 제가 가장 최근에도 파리 뭐 해설을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파리도 일관적이진 않고 그쵸. 팬들이 보면 어우 답답해 막 어우 짜증나 막 이런 경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있는데 두 팀 중에 그래도 어디가 지금 현재 더 좋은 팀처럼 보이세요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거의 무조건 파리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파리는 바르셀로나가 예를 들어 10경기 중에 괜찮은 경기와 안 괜찮은 경기 비율을 계산을 해보고 파리도 그 정도 뭐 10경기의 어떤 비율을 계산해보면 네.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은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경기가 더 많습니다. 저도 한 괜찮은 경기 한 7할 이상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괜찮은 경기가 더 많고 선수들 간에 뭔가 호흡이 맞는 어떤 조합적인 국면도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이 어느 정도는 또 주전 라인업도 어느 정도 요즘 보면은 조금 일관적으로 약간 되면서 그쵸.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파리 생제르맹이 좀 물이 오른 모습도 좀 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도 좀 어이없는 약간 내용의 경기도 나오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두 팀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제가 이것도 해설할 때 이제 요즘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음바페를 보유한 팀과 음바페를 보유하지 않은 팀. 네. 이거는 뭐 비단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유럽의 팀이 와도 음바페는 현재 파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 그쵸, 음바페를 보유하지 않은 팀들이에요. 네. 음바페를 보유하지 않은 팀들은 항상 음바페 때문에 저는 궁극적인 공포감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되도하는 데서 막 시작해서 넣는 선수잖아요. 진짜 저도 중계 중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선수는 정말 신기한 선수고 다른 선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은바페 선수는 처음에 나타났을 때부터 호나우두의 특성과 앙리의 특성을 약간 섞어놓은 듯한. 네. 예, 예. 그러니까 앙리스러운 것도 있으면서 약간 호나우두스러운 것도 그쵸. 있는. 그렇다고 뭐 제가 이것도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곱절만큼 은바페 선수가 잘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스타일 자체와 그 파괴력의 유형 자체로 봤을 때는 호나우두스러운 것과 앙리스러운 거를 좀 조합한 그런 유형인데.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남들이 못하는 걸 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바르셀로나에게는 나름대로 또 은바페를 막을 포텐셜이 있는 선수들은 있긴 있죠. 아라우호와 네, 쿤데. 네, 예. 가장 대표적으로 아라우호.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도 항상 아라우호가 따라붙어서 괴롭혀서 비니시우스를 지운 적도 있잖아요. 그쵸. 바르셀로나 수비가 흔들리지 않고 아라우호로부터 만약에 은바페가 떨어져 나오면 다른 선수가 그거를 빠르게 인계받아서 또 계속적으로 은바페 선수를 괴롭히는 네. 그 수비에 성공할 수만 있으면 바르셀로나가 잡을 수 있죠.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 네.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압니까? 네. 펠릭스가 파리를 폭발을 시킬지, 네. 파피냐가 폭발을 시킬지, 페란이 돌아와서 폭발을 시킬지. 네. 파리 수비는 그럼 믿을 수 있어? 파리는 바르셀로나 선수들 야마를 비롯해서 레반도프스키 이 선수들을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선수들 막다가 펠릭스나 그럼 하피냐가 터지면 또 어떡하라고? 그렇죠. 그 파리도 분명히 이거는 공포감이 있어요. 약점이 있죠. 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은바페가 이거는 아까 그 비니시우스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전술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1차전에 파리 하나 약점 가운데 하나가 하키미 선수가 징계로 못 나오거든요. 그쵸. 아마 제 생각에는 요즘 했던 걸로 봐서는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아마 풀백을 볼 텐데 네. 엔리케 감독이 요즘 또 자이르 에메리 선수를 요 위치에 쓰는 경기는 순탄하게 풀백으로 가기보다는 자이르 에메리 선수를 약간 왔다 갔다 올리죠. 하게 만들면서 4-3-3과 3-3-1-3의 마치 뭐 하이브리드 같은 움직임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이르 에미리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긴 하지만 그 너무 어려운 거 시킬 네네. 필요가 챔피언스 리그 같은 그런 무대에서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하키미 선수 없는 1차전에서 루초 감독이 또 전술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이것도 좀 흥미거리다. 뭐 이미 이 두 팀의 팬들도 이 대진표가 완성이 됐을 때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르셀로나 팬들은 은바페 우리가 막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고 이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우리는 은바페 보유팀이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그런 여러 가지 좀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는 이 파리 대 바르사의 맞대결입니다. 네, 어찌됐건 저도 이 분들과 컴퓨터의 이야기대로 어디 고를래? 그러면 저도 파리에 한 표를 보냅니다. 예, 은바페라는 또 확실한 선수가 있는 만큼 마지막 매치업도 정말 감정 못 이루고 봐야 될 것 같은 이 파리 대 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8강 프리뷰까지 오늘 오감축을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대진표의 이 프리뷰와 또 예측 결과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원투펀치와 오감축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